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에서 2023년도 7급 국가직 2차 기출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출제가 된 7급 2차 행정학 문제들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소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었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과 까다로운 것은 조금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까다로운 문제였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들을 조금 파악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세심함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문제 난이도의 비중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중, 중심의 문제, 하급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하급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지금 실제 문제의 난이도보다 좀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못 풀만한 문제들은 아니었다. 7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을 법한 수준의 문제가 나왔는데, 다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셨을 법한 문제들이 몇몇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좀 생소하게 다루어지는 이론들도 조금 등장을 했었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이제 팔로워십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겠습니다만 그걸 반드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난이도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어려움을 주거나 좀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워서, 이거 한 개도 배우지 못한, 뭔지 한 개도 모르겠는 내용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7급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은, 이론의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수준의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시사점을 주는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으로 내용들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전까지의 트렌드였다라고 하면 최근 3년간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문제 출제 수준들을 봤을 때에는 이전보다 그 이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보다는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시험 출제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보기는 봤지만 꼼꼼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크게 실망했을 수 있는,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좀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셨다라고 하면 85점 정도는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었을 법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소리 들으려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이제는 대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난이도에서 이 난이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든지 조금 더 좀 쉽게 나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특징은 최근 1, 2년 사이에 시험 문제에서 좀 그 기존의 이론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나오지가 않았었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한 시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지,
영역별 출제 분포와 문항별 난이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1번부터 25번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영역별 출제 문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된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작년에는 조직 이론에서 조금 상당히 많은 출제 비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좀 고른 편이라기보다는 이제 1, 2, 3장 중심의 출제가 두루 조금 이루어진 측면들이 좀 있고요.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분포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좀 더 고르게 나왔죠. 전 영역에 걸쳐가지고 좀 고르게 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직이론의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조직이론의 출제 비중은 이제 절반 정도로 좀 낮아진 반면에 정책이론의 출제 비중이 지금 가장 지금 많았던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금 행정환류론에서 지금 2문제나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조금 인상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공직자들 지금 정부에서 이제 2기 내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장관 후보자들 지명이 된 상황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도덕성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도덕성이나 청렴성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건드린 문제들이 지금 2문제나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이색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디 하나 조금 이렇게 두드러진 이런 출제보다는 전반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출제 문항의 난이도를 좀 살펴보죠.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문제가 조금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고, 체감적인 난이도는 그보다 좀 더 높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출제 문항의 난이도를 보시면 대부분이 중급의 난이도였어요. 대부분 중급의 난이도였고, 상급의 난이도가 한 2개 정도. 하급의 난이도는 마지막 문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는 그냥 9급 수준의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난이도를 보여줬는데, 이 중급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를 굉장히 조금 세밀하게 학습하지 않았으면 풀기가 조금 어려웠을 그러한 문제들이 다소 조금 눈에 띄었어요. 특히 이제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 법령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그 점수의 등락폭이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급의 문제는 이제 10번하고 22번. 저는 이제 2문제를 생각했는데,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내용들.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팔로워십을 중요하게 얘기한 켈리의 이론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는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서 재정 투명성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냥 나와 있는 그냥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다소 조금 당황스러웠을 법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의 영역별 출제 비중과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를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면 1번부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1번 봅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였어요? 주인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한 대리인을 두는데, 그 대리인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배반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 이론이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주인 대리인 이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기적인 선택이 합리적이다.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볼게요. 경제적 능률을 중시하는 인간관계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 이기적 존재임을 전제한다. 이기적인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자, X 비효율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그때 X 비효율성의 정의를 내릴 때도 X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다. 공급자가 품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이제 굉장히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이 같은 비효율성을 X 비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서 X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X 비효율성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독점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했다면 2번이 이제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고 본다.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한계, 그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거수일투족 다 볼 수 없어. 다 볼 수 없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합리성이 제약이 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역선택을 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4번.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 지문을 쓴 사람 자체가 주인 대리인 이론을 잘 모르는 경우예요. 자,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이 자체가 도덕적 해이야.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주인의 이익을 배반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도덕적 해이인 거죠. 그게 도덕적 해이인 거고 그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주인의 입장에서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건 맞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이론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책평가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가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졌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평가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졌었고 평가자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졌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자, 1번부터 보시죠. 평가성 사정은 평가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다시 말해서 평가의 실행 가능성, 이 평가 대상이 평가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들의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우리의 평가가 이 조직에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비평가 맞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정책 영향평가는 사후평가이며 동시에 효과성 평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 영향평가라고 하는 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가,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가를 보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집행이 된 다음에 실시하는 사후평가이면서 효과성 평가이다. 효과성 평가는 뭐였어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목표 달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보는 이 같은 내용들이다.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작업의 과정을 관찰하는 이 같은 평가를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그렇죠. 능률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빈틈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확인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지만 집행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확보할. 전체적으로 일을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얘 그렇게 안 하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1, 2, 3번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거네. 자,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는데, 자, 이 형성평가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 과정평가라고 이야기하죠. 정책이 집행이 되는 중에 집행되는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게 바로 이 형성평가고, 집행 종료된 이후에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효과성을 보는 이 내용들은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총괄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각각의 이 정책평가의 과정이나 유형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의 정답 4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방법 중 강제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강제 배분법이라는 건 뭐였어요? 강제 배분법은 이제 그 각각의 등급별로 비율을 설정해서 그 비율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비율을 그러니까 이 점수 분포를 고르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이 강제 배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 분포상의 오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며 관대화 경향을 초래한다. 그랬는데, 자, 일단 역산식 평정이 뭐 어떠한 내용인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관대화 경향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대표적인 분포상 오차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는 거지 관대화 경향을 초래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야. 초래하는 내용은. 자, 근데 그러면 역산식 평정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역산식 평정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이 강제 배분법을 실시할 때는 점수를 도출을 해놓고 그 점수에 따른 이제 분포 비율, 성적 비율을 내서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제시해주는 뭐 A 등급이든지 B 등급이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험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 학점 주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자, 그런데 이제 역산식 평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거꾸로 가는 거지. 등급을 다 정해놓고 사람들의 등급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수를 주는 방법이야. 거기에 맞춰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을 뭐 A등급으로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점수를 쫙 봐가지고 70점 이상 받은 사람들한테 A등급을 주는 게 이 강제 배분법의 핵심인데 거꾸로. 야,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세 명은 A등급 줘. 거기에 맞는 점수를 주는 거야. 70점 이상을 줘야 되니까 그럼 얘한테는 뭐 72점 주고 얘는 74점 주고 얘는 71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주는 나중에 점수를 부여해주는 이 같은 방식이 역산식 평정이에요. 이 강제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역산식 평정이 일어나기가 너무나 쉬운 거지. 네.
그래서 이 역산식 평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1번이 지금 확실하게 아닌 거죠. 자, 다음. 평가의 집중화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집중화 경향은 분포상 오차 중에 하나였잖아요. 엄격화 경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집중화 경향이나 관대화 경향을 모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봐야 되는 거죠. 다음 3번. 평가 평정 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도 그냥 기만장 차이로 B등급이 되고 기만장 차이로 C등급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음. 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서 피평가자를 배정하는 것. 이거는 강제 배분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이 여기서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정책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은 하위 정부 모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지 공동체, 정책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의 모형들이 나왔었는데, 자, 1번부터 좀 볼게요. 수많은 공식, 비공식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과정의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구조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그렇죠. 수많은 공식, 비공식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 네트워크, 이게 뭐야? 우리가 배웠었던 이슈 네트워크죠. 이 이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정책 과정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시켜 놓은 거야. 그들의 어떤 의견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인지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반대죠.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달라지는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정책 네트워크의 경제는 그 구조적인 틀 안에서 그 정책 이슈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인지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는 좀 바뀌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공식 기관이 아니라 구조적인 틀에 의해 달라지는 상호 인지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은 지금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하위 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상 참여자가 딱 셋. 그죠? 의회와 관료, 그 다음에 이익집단. 셋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정책 공동체 모형은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전문화된 정책 영역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많은 참여자들을 조금 동원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전문화된 정책 영역에서의 정책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슈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하위 정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없는데, 인원수는 적은데, 참여 인원은 적은데,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의논을 한다라고 하는 점들이 같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4번 맞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지금 A, B, C, D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봤을 때 지금 이 대화는 신공공관리론과
너찌 이론을 지금 비교한 내용이에요. 정책의 패러다임에서, 행정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신공공관리론과 좀 상응하는 개념으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너찌 이론. 이 너찌 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9급 시험에서도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는데 7급에서도 지금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A부터 보시죠.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는 신고전파 경제학인데, 신고전학파 경제학인데, 너찌 이론은 공공선택론이야. 그런데 너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공공선택론에 대한 내용들을 봤지만 이거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한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너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공공선택론,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설명한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고전학파 경제학하고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찌 이론은 이제 뭐 정의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행동 경제학의 한 분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의 주장이 지금 다소 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너찌 이론은 행동 경제학이 학문적인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A가 바로 틀렸네. 자, 다음 B.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객 대응성을 높이자는 목표를 가지는데 너찌 이론은 행동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야. 맞는 이야기죠. 그죠? 다음 C.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너찌 이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지.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합리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들인 거죠. C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D.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기업가가 되길 원하지만 너찌 이론에서는 선택 설계자가 되길 바라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바람직한 사회를 새롭게 빌드업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 너찌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공공관리론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B, C, D는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만 A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볼게요.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이론. 상향식 접근 방법, 정책에 대한 상향식 집행 방법의 뭐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선 관료가 이 정책 집행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재량이나 자율과 재량을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의 집행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일선 관료에 대한 재량권 강화는 집행 현장의 특수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는 집행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맞게 재량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고객들이 전부 다 의존적이고 자원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재량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집행 주기라든지 뭐 집행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고른 배분들이 재원의 고른 배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일선 관료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한 역할 기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라는 업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걸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될 수 있을, 이게 공무원의 역할로서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해달라 그러니까 하는 거고, 뭐 자원도 부족하고, 그들 권위에 대한 위협이나 도전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대한 의존도가 높아.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우리가 뭘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는 거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일선 관료는 일반 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그랬는데, 자, 일선 관료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 집중된 행정을 해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한 행정들을 한다. 그러니까 계층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고, 그러니까 특정 계층에게 집중해서 그 계층에게 맞는 행정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지. 그냥 알아서 냅둬도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알아서 움직이게 냅두고, 보살핌이 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일선 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존재로 특히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야, 이 7번의 내용은 이게 난이도 하로 잡을까, 중으로 잡을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설명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 집권화, 분권화에 대한 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탁탁탁탁 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소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1번부터 보죠.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집권화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 유리하다. 그렇죠. 조직의 규모가 좀 작고 신설 조직, 그러니까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분류에서 봤을 때는 단순 구조일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CEO와 CEO 아닌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CEO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집권화의 장점으로는 전문적 기술의 활용 가능성 향상과 경비 절감을 들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전문적 기술의 활용 가능성 향상, 경비 절감. 그러니까, 집권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탄력적 업무 수행은 분권화의 장점이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드라이브를 걸 때 걸고 아닐 때 빠지는 뭐 이런 탄력적인 업무 수행은 분권화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여기부터 먼저, 여기는 나중에 뭐 이렇게 조율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니까요.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4번이 틀린 건데, 분권화는 행정 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반대죠. 분권화는 행정 기능이 중복이나 혼란이 나타나요. 혼란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복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분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행정 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하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집권화의 특징이다. 이거는 집권화의 특징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기억부터. 책임 회피 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만족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합리성의 범위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혁신이나 개혁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깜냥 수준을 넘어서는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게 만족 모형에 대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억은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여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자, 이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 주관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아니에요.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정책이 시행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나지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 나타나지 못합니다. 니은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디귿. 조직 내 상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인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이 같은 내용은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 모형에 대한 비판 아닌가요? 그죠? 회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뭐 이렇게 그냥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냥 발등에 불,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는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 상하관계, 위에서 꽂아 내려준 의견들에 의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이 되는 문제들은 간과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디귿도 지금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빠져 있는 거면은 뭐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 그럼 리을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중대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합리성을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제한된 합리성이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에는 기억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니은과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틀린 내용이 되는가 하는 것들 분명하게 좀 정리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입니다.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인 추세 연장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과 관련해서는 뭐 관리 과학적인 측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제 추세 연장 예측 기법.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추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측하는 이 같은 방법들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기억 1번부터 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토대로 미래 사회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했었어? 시계열 분석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추세 연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교차 영향 행렬 분석이 있다. 그랬는데, 자,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차 영향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름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직관적인 예측 기법에서 봤었던 교차 분석입니다. 관련된 사건,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예측의 방법을 달리하는 직관적인 예측 기법을 우리가 교차 영향 행렬, 교차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직관적인 예측 기법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추세 연장 예측 기법은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차 영향 행렬은 종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지속성, 규칙성,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추세 연장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주로 사용되며 인구 감소, 경제 성장, 기관의 업무량 등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시계열 자료가 사용이 되는 시계열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2번은 지금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자, 난이도 상급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더십과 팔로워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리더십. 리더도 있어야 되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면, 자, 팔로워. 팔로워는 전에 어디 이거 쓰다가 플라워라고 써가지고 되게 개망신 당한 적이 있는데. 자, 추종자를 이야기하죠. 추종자. 그러니까 보통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역량이나 리더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직의 역량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개념이라면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건 이 추종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인데 지금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내용들을 보시면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의 내용이 요 세 개의 내용이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고 팔로워십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요 기억밖에 없습니다.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이 켈리가 주장한 팔로워십 이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팔로워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팔로워십은 자, 활동성과 그 다음 독립성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의 기준이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이 팔로워의 유형을 추종자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독립성과 활동성이 모두 낮은 추종자를 수동적 추종자. 다음, 활동성은 낮지만 독립성이 높은 추종자를 소외된 추종자. 반대로, 독립성은 낮지만 활동성이 높은 추종자를 효과적 추종자. 다음, 독립성과 활동성이 모두 높은 추종자를 수능적 추종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중간 정도에 있는 추종자를 이제 실용적 추종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가지의 유형의 추종자들을 분류한 내용인데, 자, 지금 이 켈리의 내용들을 보시면, 켈리는 소외적 추종자, 수능적 추종자, 수동적 추종자, 효과적 추종자 등 4가지 추종자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랬으니 그중 소외적 추종자가 가장 위험하다. 그랬는데 4가지 추종자가 아니라 5가지 추종자를 제시를 하죠. 그죠? 여기에서 그럼 빠진 게 뭐냐? 소외적 추종자, 수능적 추종자, 수동적 추종자, 효과적 추종자, 실용적 추종자가 빠졌네. 그지? 실용적 추종자까지 5가지의 추종자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4가지가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니은. 블레이크와 머튼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 리더십 유형을 최선의 관리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관리 방식으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그런 관리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디귿. 상황 적응적 리더십 모형의 주창자 중 하나인 피들러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직무 구조, 직위 권력 등 3가지 변수를 중요한 상황 요소로 설정하였다. 그렇죠.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원만하냐 서먹하냐, 직무의 구조 자체가 어려우냐 뭐 단순하냐,
그다음에 직위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가 강하냐 약하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8가지의 경우의 수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다음 리을.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립대니까 여기에 리더십 연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행태론적 연구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행태론적 연구자들은 리더의 행동을 구조주도와 배려로 설명하며 가장 훌륭한 리더 유형을 중간 수준의 구조주도와 배려를 갖춘 균형 잡힌 리더 형태로 보았다. 근데 얘기하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중간 수준이 아니라 최고 수준. 최고 수준의 구조 주도를 갖춘 리더의 형태가 가장 훌륭한 리더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배려도 마찬가지구나. 자,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구조 주도와 배려를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리더를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봤어요. 중간 수준의 리더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리더다. 따라서 지금 리을도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만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니은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니은과 디귿을 담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자마자 확정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만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만 예산안을 낼 수 있지만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낼 수도 있고 다 낼 수 있는 이런 차이들도 있단 말이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발의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삭감은 할 수 있어. 삭감은 할 수 있는데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갖는다. 바로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별도의 공포 절차 필요가 없다. 3번 맞는 이야기. 그러면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지금 이게 뭐예요? 거부권이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출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는 3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만 하는 거야. 해야 돼. 나 심의 안 해, 의결 안 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자, 행정 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행정 PR, Public Re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부와 국민. 정부가 필요한 내용들을 국민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요청을 정부가 듣기도 하는 이 같은 소통의 관계를 우리가 행정 P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행정민주화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매다 꽂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다음 2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틀린 일이다 하는 거죠. 다음 3번.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적 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방법을 알려주는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 그럼 4번이 틀린 거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방적, 명령적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일방적일 수도 없고 명령적일 수도 없지. 도덕적, 법적 의무인 건 맞아. 소통을 해야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일방적이거나 명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쌍방간에 수평적인 어떤 조정, 협력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부터 보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물건을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거나 그냥 받는 행위.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이거는 처벌 대상이에요. 자, 다음 2번.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급여의 불이익은 없다 그랬는데 연금급여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있어요. 사유에 관계없이 5년 이상 근속자는 연금액의 2분의 1이 감액이 되고 5년 미만 근속자는 연금액의 4분의 1이 감액이 되는 사유에 관계없이 그게 중징계인 거죠. 연금급여의 불이익이 없다는 말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자한테 뭐 이런 거 요청하는 경우들 있잖아. 우리 딸내미가 뭐 6개월 뒤에 결혼하는데 뭐 저기 시민회관에서 결혼할 수 있게 그 결혼식장 좀 잡아줘.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 사적인 어떤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없어요.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뭐 교통 정리를 뭐 대신 해달란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돼.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요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라기보다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상 허용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적 노무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제외하고 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3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그랬는데 감봉은 말씀드린 대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에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처분인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직무에는 종사해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정직과 강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그 같은 징계는 정직과 강등에 해당이 되고 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보수의 전액을 삭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을 삭감하는 부분 삭감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도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2, 3, 4번은 전부 다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 1번 하나만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징계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모형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트의 모형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1번에 벌써 지금 라이트 모형이 나와 있죠? 자, 라이트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중앙,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어떻게 구분했었어요?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독립형으로 구조시켜 놓은 내용들이 있고 다음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이렇게 포괄해 놓은 포괄형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겹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겹쳐시켜 놓은 요 3가지 모형으로 이 라이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구분을 했어요.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엘코크가 제시한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일만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상황, 이걸 특징으로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자치조직권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정부가 필요한 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직을 마음대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의 제약에 따라 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나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3번도 맞는 이야기. 자, 다음 4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위임 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랬는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행의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사후에 감사도 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그런데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결정된 사항이나 집행 방법까지도 전부 다 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관여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단체 위임 사무가 아니라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된다.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정제도는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왔으나 국가재정법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하가 아니라 난이도가 이게 중이 되는 거예요. 자,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지 않은,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할 때 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이라는 언급이 더 있었으면 보다 조금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현행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정준칙입니다. 재정준칙은 이제 뭐 채무준칙이나 수지준칙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어. 채무에 대한 기준이나 그 다음에 수지에 대한 기준. 이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는 향후 개정안에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어.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게 맞아. 자, 다음 총액 계상. 총액 계상 예산제도는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이거는 국가재정법 제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총사업비 관리. 이 총사업비 관리도 우리가 보고 있죠. 이것도 국가재정법 제5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엄연하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재정준칙 하나만큼은 아직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네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난이도를 상으로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7급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문제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를 중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난이도 중짜리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 왜? 액면 그대로 지금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자, 문제 봅니다. 정책 집행을 주어진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 방법이래. 그러면 정책 집행에 대한 접근 방법을 묻는 거잖아요. 정책 집행에 대한 접근 방법은 뭐였어? 하향식 접근 방법이 있고 상향식 접근 방법이 있었고 뭐 통합 접근 방법이 있었고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상향식 접근 방법, 하향식 접근 방법으로 놓고 봤을 때 주어진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 집행은 그 수단이다. 그럼 목표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행위로 보는 접근 방법은 이거는 뭐겠어?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려고 하면 다음 중 정책 집행의 하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쉽게 풀렸을 문제야.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딱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지 않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쭉 써놨잖아요. 주어진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 이거는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타당한 인과 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 결정의 내용은 이러한 접근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처방이 된다. 그렇죠. 정책 결정의 내용이 규범적인 처방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 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하향식 접근 방법.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 내용으로서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 사바티어와 마스메니안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조건에도 있었던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죠.
다음 3번.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거는 상향식 접근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향식 접근 방법의 장점이다. 따라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냥 위에서 매다 꽂는 내용들이니까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 몰라.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하향식 정책 집행의 방법과 하향식 접근 방법과 상향식 접근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분명하게 구분을 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기억부터 이제 살펴보실까요? 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면서 2개 이상의 복수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하나의 조직 안에 설립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의 기관에 직장협의회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해. 복수로 설립이 가능한 거는 노동조합은 복수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직장협의회는 하나만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니은. 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직무 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직무 담당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도 휴직이 이루어지지만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너 쉬어! 그래가지고 휴직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디귿.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과 소청인 모두를 기속한다. 그랬는데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만 기속하지 소청인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소청인을 굳이 기속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자, 처분청의 결정과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같거나 처분청의 결정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청의 결정보다 무거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같은 결정, 동일한 결정밖에는 못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청인을 기속할 이유가 없는 거야. 소청인은 자기가 내려지는 결정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려진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처분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린 결정보다 무거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처분청은 기속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청의 결정이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하면 지금 이 경우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무조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이기는 거야. 무조건 이기는 거야. 처분청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신청하고 이럴 수 없어. 그냥 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이라든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처분청을 기속한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데 소청인까지 기속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디귿도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디귿 틀린 내용이 돼요. 자, 다음 리을.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 교육 훈련 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직권 면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씀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맞는 이야기, 옳은 것만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니은하고 리을을 고른 3번이 지금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살펴봅니다. 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생한 채권을 포함하며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회계가 발생한 채권을 포함한다.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도 포함해요. 제외되지 않고 기금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까지, 그러니까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이 발행한 모든 채권들을 전부 다 국가 채무에 포함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지금 바로 틀린 내용이 돼요. 다음 2번.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등이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한다. 맞죠? 그죠? 그냥 그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만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4번. 채권의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일 때는 국채,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지방채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자, 행정환류론에서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백지신탁 제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의무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그 제3자가 어떻게 운용하는지 자기는 알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주식 백지신탁 제도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지금 그랬는데. 자, 1번. 주식 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 운용, 처분했는지 이거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상자가, 그 공직자인 당사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는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다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다음. 공개 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렇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그러면 1, 2, 3번이 지금 다 맞는 내용이니까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봅니다.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랬는데,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지신탁이야, 백지신탁.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건 공직자 당사자가 자신의 주식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용이 되는지를
몰라야 돼. 알지를 못하는 상태로 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식을 변경하면 이거 백지신탁이야 이게? 아니지. 자,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백지신탁이 아니에요. 그냥 해당 공직자가 모르게 이해 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백지신탁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행정 환류론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19번과 20번 연속으로 나왔고 또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연속으로 지금 나와 있죠. 지금 행정 환류론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재산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나와 있어요. 재산 등록 대상이 이제 쭈루룩 나와 있는데요. 그 재산 등록 대상들이 어떠한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어떠한 사람들이 재산 등록 대상자로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이제 공직자윤리법 제3조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 국채, 공채, 회사채인 경우는 액면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세, 이게 아니라 그 채권에 있는 액면가로 등록을 해야 된다.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에 그거를 그러니까 현재 시세가 아니라 액면가로 등록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 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이 재산 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포함이 되는 대상은 일단 본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재산, 그리고 직계 존속과 아들, 딸, 직계 비속, 며느리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혼인한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들, 딸인데 자, 혼인한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 본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인데, 자, 이 직계 비속 가운데서 혼인자는 제외야.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면 아들이고 직계 비속이면 딸인데, 자, 혼인해서 나갔으면 출가 외인이야. 이 집 사람이 아닌 거지. 이 사람들은 이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계 비속 여성과 그 다음에 외증조부, 그다음에 외조부모,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외손자녀, 그 다음에 외증손자녀 역시도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인과 배우자, 그 다음 본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야. 이렇게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혼인한 직계 비속이라고 나와 있죠. 혼인한 직계 비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고 제외가 된다. 2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2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이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맞다. 따라서 3번도 틀린 내용이 되죠.
다음. 교육 공무원 중 대학교 학장은 재산 등록 의무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교육 공무원 가운데에서 재산 등록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대학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학장 들어갑니다. 학장 재산 등록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전문 대학의 장.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이에요.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재산 등록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틀린 거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 3, 4번 다 틀린 내용이고 1번만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문제 자체가 영역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지금 법령에 대한 집중적인 간파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18번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지금 이론에 대한 내용들보다 지금 뭐 17번부터 지금 21번에 대한 내용도 21번 내용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지금 법령의 내용들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당락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법령의 내용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락이 지금 달라지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벌써 지금 5문제가 연속으로 지금 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얼마나 좀 깊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 전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특강까지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그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이제 우리가 정책 지원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지방의회 정수의 2분의 1에 한해서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바뀐 지방자치법에 신설이 된 내용이다. 41조의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2번.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장 자체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건 103조의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103조에 나와 있고. 다음 3번. 지방의회는 매년 4회, 4차례 정례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보시면 정례회는 매년 4차례가 아니라 2차례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4번. 지방의회 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방자치법 109조의 규정입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1, 2, 4번은 맞는 얘기지만 3번은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된다. 정례회는 4차례가 아니라 매년 2차례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자, 제가 살펴본 난이도 상의 문제예요. 난이도 상의 문제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재정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의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투명성. 그러니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내용들이 이 각각의 이 그 법령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그 법령에 대한 내용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조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정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재정 투명성이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재정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이 재정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거죠. 다음 2번. 2007년에 IMF 재정 투명성 규약에는 예산 과정의 공개, 재정 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정 투명성 규약, IMF의 재정 투명성 규약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있대라는 것만 알았어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예산의 원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예산 과정의 공개라든지 재정 정보의 완전성의 보장이라든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특히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은 현대에 거론이 되고 있는 예산의 원칙, 현대적 예산의 원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 부문의 재정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반 정부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공공부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하지 않아요. 3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음 4번.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재정법의 내용들을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래야 이제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게 느껴졌을 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측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3번입니다. 정부 신뢰 및 시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뭐 정부 신뢰와 시민 참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들을 이번에도 이제 한데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업, 도덕성 확보, 정책 내용의 일관성 유지, 정부 역량은 모두 정부 신뢰의 구성인자이다. 그랬습니다. 도덕성이 확보가 되면, 정책 내용이 일관성이 유지가 되면, 또 정부 역량이 갖추어지면 전부 다 정부 신뢰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니은.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 그랬는데 신탁적 신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해. 그 사람이 잘 관리해 줄 거야 라고 믿는 이 같은 신뢰가 신탁적 신뢰예요. 그러면 이 신탁적 신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1번 문제에서 봤었나요? 주인 대리인 이론이 나타났을 때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이 대리인에게 갖는 신뢰죠. 그죠? 그 사람이 나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 해줄 거야 라고 믿는 믿음. 이게 신탁적 신뢰라고. 그러니까 이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겠죠. 각각의 뭐 아는 정보의 양이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럼 모두가 전부 다 똑같이 아는 것을 똑같이 알고 있는 대칭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뢰는 신탁적 신뢰가 아니라 어떤 신뢰겠어? 이거는 그냥 상호 신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믿는 이 같은 관계들이 이제 대칭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뢰다. 신탁적 신뢰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뢰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디귿.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 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수기민주주의의 사례이다.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 우리 뭐 시민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의논하는 데 있어서 깊이 있게 좀 숙고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들을 고루고루 모아가지고 의견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시민 대표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예를 들어서 핵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거기에 대해서 시민 대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수기민주주의의 사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의 내용들, 기역과 디귿이 여기서는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다소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쉬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일부의 이제 보기의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을 좀 놀래켰을 수 있습니다. 자,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 부동산 교부세는 일반 재원이다. 그랬는데, 일반 재원은 뭐였어? 자주재원에서 의존재원이 포함이 된 개념이었죠. 부동산 교부세는 의존재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죠? 의존재원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내국세 및 교육세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그렇죠.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어지는 거죠. 다음 3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신설에서 비롯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걸 통해서 이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만들어졌다. 이 역사적인 측면들까지도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지금 틀렸다는 건데 어떻게 틀린 건지를 한번 보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비교하기 위한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세수입 배분의 균형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이들은. 자, 그러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뭐냐는 거야.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총 한 5,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5,100만 명 가운데에서 약 한 2,500만 명, 2,600만 명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수도권 거주 인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재정 격차가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은 지방 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이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일부의 이 일정 부분 각출을 해가지고 비수도권 지역에다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신설한 기금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이 된 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4번이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 간에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아? 지방자치단체인 거는 똑같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급이 다르단 말이죠.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둘은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4번이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연타석으로 터지죠. 지금 연타석으로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자, 마지막 문제까지 어렵게 내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마지막 문제는 좀 쉽게 나왔어요. 자,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자, 정보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ICT라고 얘기하는, 그죠? ICT를 통해서 업무 처리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ICT 기반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 기본 시간에 ICT 기반의 행정혁신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나왔었어요. 업무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 처리의 절차를 ICT에 맞춰가지고 바꿔나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 업무 재설계. 우리가 이제 BPR이라고 얘기하죠.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업무 재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정보 자원 관리, 뭐 제3의 플랫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업무 재설계죠. 그래서 우리 ICT 기반의 행정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왔었던 것 중에 뭐 BPR. 그 다음에 ERP. 이런 것들이 이제 ICT 기반의 행정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온나라 BPS. 이런 것들이 이제 ICT 기반 행정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BPR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의 문제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가벼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 이제 마지막 문제도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지 않았나. 9급 수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25문제를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령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법령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9급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7급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법령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는 합니다. 살펴보기는 하는데 그 법령의 어떤 주요 내용들 살펴보거든요. 최소한 그 주요 내용들이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더 좀 이번 시험에서 조금 특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행정의 가치라고 생각했었던 굉장히 좀 이렇게 손으로 잡히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법령에서 또는 국제 조약이나 규정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언급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재정 투명성 같은 부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좀 다뤄줄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행정의 이론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는 9급 시험이든 7급 시험이든 5급 시험이든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대비를 할 수가 없어. 다만 내가 준비하는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행정학의 내용이 어떠한 맥락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관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론의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당 법령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해 나가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뭐 7급 9급 문제와 같은 객관식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5급 주관식에 대한 내용들도 내가 서술을 해서 풀 수 있는 내용들도 얼마든지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번 7급 시험은 상당히 조금 의의가 있는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독특하게 막 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물어보는 수준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 대비도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상향이 된 내용들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무조건 모르면 외워 이런 식으로의 좀 단편적인 대비로는 더 이상 공무원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023년도 7급 국가직 2차 행정학 출제 문제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또 시험을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도움과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직 시험 보고 나서도 다시 우리가 기출문제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